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리세션 타임라인이 당겨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말에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를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2020년 1월 만기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일주일 단위로 제가 금요일마다 이 데이터를 공유해드리고 있잖아요. 2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 확률이 23%였는데 이제 저번 주에 17.7%,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기준으로 7%까지 확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요. 지금 이게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제가 특히 6월달 FOMC가 좀 중요하고 6월달에 발표되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달에 가서는 이 확률이 또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이제는 연말 금리 인하 여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단지 올해 하반기에 몇 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인가, 이 부분으로 초점을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미중 무역 합의가 노딜로 끝나면서 타임라인이 계속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잠재된 위험들이 지속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죠. 유로존 쪽의 문제, 그리고 도이체방크 같은 그런 유럽 대형은행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미국의 회사채에 대한 문제, 이거는 끊임없이 지금 기사로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다 언제 터지느냐? 침체에 들어가면 터집니다. 침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그냥 잠재적인 위험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침체를 본격적으로 이제 침체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이 문제가 하나씩 또 터지면서 복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번 침체가 상당히 좀 강할 수가 있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연방 기관 금리 선물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1월 보면은 지금 금리 동결이 6.9%밖에 안 되죠. 6.9%밖에 안 되고 오히려 0.5% 인하,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부터 0.5% 인하가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2월물을 볼게요. 올해 말 12월물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올해 12월물도 금리 동결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시점도 0.5% 인하 수치가 가장 높죠. 지금 다 역전이 됐습니다. 원래 0.25% 인하가 수치가 더 높았었는데 지금 다 역전이 됐죠. 그리고 이제 10월물까지 보겠습니다. 10월물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 확률이 40%였거든요. 근데 40%에서 23.6%로 확 떨어졌죠. 그리고 이때 수치는 지금 0.25% 인하가 가장 높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일단 하반기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다만 이제 몇 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수치상 9월물까지 한번 볼게요. 9월물도 마찬가지로 0.25% 인하 수치가 가장 높죠. 그리고 9월 말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됩니다. 9월 말에. 그래서 9월 말에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서 빠르면 그때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 9월달, 10월달에 첫 번째 연준에서 금리 인하 포문을 열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지금 이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향후 6월달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가 조금 더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지금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9월에서 10월, 연준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리고 1월물 내년 1월물을 보시면 보셨다시피 지금 0.5% 인하 확률이 가장 높은 수치잖아요. 그러면 이때 금리 인하를 하고 12월이나 1월 달에 두 번째 금리 인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로 봤을 때. 그리고 외신에서는 뭐 내년까지 총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한다는데 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의 그 데이터를 이제 보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금리 인하가 지금 0.25%씩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에 0.5%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2008년 당시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 흐름상 결국 제로금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사이클은 디플레입니다. 디플레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연준에서 QE 같은 정책 개입이 있을 때까지 디플레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이때가 아마 혹독한 기간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지금 흐름이 이렇게 굉장히 빨리 단축되고 있다. 리세션이 시작되는 그 시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 건가? 지금 관련돼서 이미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 수치상으로는 이제 연말이 아니라 9월에서 10월달 이때 빠르면 이때 시작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 비슷한 시점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의 그 시장 흐름을 보면은 이머징 마켓이 미국보다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보다도 한 차례 좀 더 빨리, 한 타이밍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기사를 조금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연합인포맥스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29일 보고서에서 자사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각각 하향한 것을 반영해서 이같이 전망치를 수정한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지수를 보면은 조금 암울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거의 1%대, 뭐 1점 중반대도 아닙니다. 1% 초반대까지 지금 대폭 하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소비 침체잖아요, 결국에. 이런 이런 지표를 이제 계속 받아들이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전반적인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망치를 이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청장은 이미 수축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상황들을 조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결국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금리 인하만으로 방어될까? 이거죠. 왜냐하면 2008년 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금리가 5.25%였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런데 이것을 계속 낮추면서 거의 2%대, 2%까지 낮추면서 이제 어쨌든 스펀지 역할을 했거든요. 스펀지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1.75%잖아요. 기준금리가. 암울합니다. 정말로. 금리 인하로만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로만 버틸 수 있는 침체 흐름도 아닌데 고작 1.75%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침체가 다른 여타 사이클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정말로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인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사는 이제 영상 올라가면 하단에 다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 분석을 조금 빨리 하고 그 이후에 지금의 그 상황들을 조금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부터 먼저 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260 선물 지수 기준으로 그 260 근처, 260 근처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26035 여기가 지금 왼쪽 그 1차 여기서 반등 파동이 만들어질 때 갭이 만들어진 그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60 근처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봉상에서 파동 구조를 보면은 이게 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1차 하락에 대한 바닥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에 대한 바닥이 만들어진 건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는 하락의 바닥이라면 반등 이후에 다시 저점을 낮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려면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반등의 그 구조들 그리고 강도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심히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그 하락 추세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거. 이 하락 추세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재료가 없죠. 저는 정말로 처음 봤습니다. 제가 주식 시장에 처음 발을 담근 이후에 제가 대략 2011년부터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정말로 그 금융 환경에서 많은 뭐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은 처음 봤어요, 제가. 아무리 시장 상황이 나쁘더라도 하물며 유로존 위기 때도 그나마 조금 다시 반등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무합니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정말로. 어떻게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이렇게 전무할 수가 있는가. 말문이 막힐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만큼 암울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 하락 추세라도 돌파를 해야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데 뭐 오후장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후장이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260 근처에서 나온 이 바닥이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을 이끌 만한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아직 확실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시장을 한 번 더 좀 불리시하게 본다면 결국 여기에서 시작된 이 조정 파동이 이렇게 ABC 파동으로 근데 C 파동이 좀 과도하게 내려온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봐야만 여기서 2차 상승을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C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C 파동이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되고 후반부 반등 파동을
만들게 된다면 대충 아무리 많이 올라가봤자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라인 부분 정도까지 밖에 못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장을 상승으로 돌릴 만한 모멘텀이 지금 전무한 상태죠. 그래서 지레 짐작해서 뭐 여기가 바닥이다 하고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이 파동이 한 270 정도까지만 내려왔어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좀 강한 충격 파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끝났을 가능성이 이제 다시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큰 반등을 만들지 못하고 미약한 반등 정도, 좀 반등 파동을 좀 계산을 해볼게요. 아무리 잘 보더라도 대충 272 아니면 뭐 276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더 이상 반등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깊은 하락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이 저점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을 깬다라는 얘기는 2차 하락이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요것만 보서는 안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채권 시장의 상황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말의 그 금리 인하 여부,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는 연방 기금리 선물 시장, 이런 것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들,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력한 것은 일단 이 하락이 뭐 여기까지 내려오든 뭐 여기까지 내려오든 간에 일단 반등 이후에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바로 본격적인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뭐 지금 단기 저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시장 상황 자체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서 원래 이런 상황에서 심리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시장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하락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이 저점을 깨고 2차 하락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돌려 세우더라도 이 반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방망이 짧게 가져가셔야 돼요. 짧게. 그리고 리스크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선물 시장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선물 시장, 원달러 선물 시장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기간 조정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고, 또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파동에 대한 여기서 시작된 이제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플랫 형식의, 이렇게 된다면 이건 좀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0.236%, 23.6%의 그 조정만 주고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짧게. 그리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플랫 형태의 이렇게 짧게 N자 조정으로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로 나올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고점 돌파를 향해 간다라기보다는 일단 이 영역에서 좀 움직이다가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된 이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깼어요. 이번 주에 깼습니다. 이 라인을 지금 깨고 이탈한 상태에서 여기 이제 저항을 맞고 지금 다시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 분봉상에서 볼게요. 분봉상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저점을 또 추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시작된 그 반등이 이렇게 해서 복합 형태로 복합 조정 형태로 이렇게 이어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든 이후에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나온 파동 구조를 보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단순형으로 이렇게 반등을 마무리 짓고 하락으로 완전히 지금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을 이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 지금 조정은 일단 여기서 나오는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본다면 A파동, B파동, C파동 이것도 한번 피보나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딱 여기 떨어지죠. 32.8% 라인. 이 수치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열어둬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ABC 파동 형태 3파동으로 조정을 끝낼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왼쪽에서 이게 지금 역사적 고점 갱신을 한 이후에 나온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더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정말로 큰 상승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충격파도 형태로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 이렇게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하락파동 있잖아요. 이 하락파동의 강도와 그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하락파동의 길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다시 그어볼게요. 예. 최소한 A파동보다, 이게 A파동이라면 A파동보다 좀 길어지더라도 여기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솔직히 좀 위험해요. 여기까지만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하락이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실 때는 이제 이 라인 넉넉하게 그냥 2700을 깰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2700을 깨고 강하게 내려가는 파동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이렇게 5파동이 만들어지면은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정말로 무서운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중요한 라인을 일단 깼다. 일단 깼기 때문에 다소 큰 차원의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첫 번째는 이렇게 단순형으로 마무리 시킬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형이 아니라 충격 파동의 형태를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이 하락 파동의 길이와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향후 글로벌 전체 시장의 그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 선물 시장을 볼게요. 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근래 들어서 그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그렇고 지금 안전자산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오늘도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파동 분석이 조금 애매해요. 여기에 지금 3파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진 파동이 3파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닥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려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여기서 리딩 다이애고널 형태의 오버랩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만 유일하게 상승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지금 A파동이고 여기가 지금 C파동 구간인데 C파동 구간의 그 하락 추세를 일단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이 1300 있잖아요. 1300달러 온수당 1300달러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이 있잖아요. 바로 직전 고점 1300 4.2달러 여기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만들어 준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결국 자산 디플레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산 디플레 구간에서는 통상적으로 금과 은도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크게 가격적인 그 메리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별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의 이 상황 여기서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라고 좀 단정 지을 수 없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차적으로 여기 나오는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일단 1차적으로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장 분석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체크해야 될 게 뭔지 총 4가지로 좀 압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5% 정도의 금리 인하 여력을 보유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또는 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할 때마다 5% 정도의 그 금리 인하 여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말로 이례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망스러운 금리를 보유한 상태에서 침체를 맞이하는 상황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1.75 그리고 미국은 2.25에서 2.5% 정도 결국 2% 내외의 그 제한된 금리 인하 여력을 가진 상태에서 침체를 맞이하게 될 건데 어떻게 방어를 해 나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상 가장 큰 부채의 파열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2.25에서 2.5%의 제한된 금리 인하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 4차 양적 완화 규모가 굉장히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4차 양적 완화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다 합쳤을 때 거의 4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1차, 2차, 3차를 합친 게 4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4차 양적 완화 규모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이것을 꼭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가 연준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제가 잘 분석을 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체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1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을 때 그걸로 끝났습니까? 2차 양적 완화 했고 그리고 2차 양적 완화에서 3차 양적 완화로 넘어가기 전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써가면서 부양을 시켰고 그리고 바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끝나자마자 3차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양적 완화가 1차와 2차 양적 완화보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4차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Q4, Q6 그리고 그 이상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시행하는 4차 양적 완화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뒤에 이제 진행할 Q4, Q6, Q5, Q6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아마 향후 화폐 가치의 그 하락 강도, 그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사이클은 또 특히 바젤3의 그 족쇄와 그리고 경기 침체의 결합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양날의 칼날이 결합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가게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인가. 문제는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이 바젤3라는 이 족쇄 때문에 구명조끼는 없을 거예요. IMF에 버금가는 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거죠, 결국에. 이번 침체 후에 사회계층 구조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인가. 사실 이게 가장 제일 무서워요.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권을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바로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중산층이 굉장히 튼실한 마름모 형태, 그런 형태가 이제 거의 최초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총 3번의 사이클을 겪었잖아요. 90년대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과 여기에는 뭐 90년대 후반 그 신흥시장 개방하는 과정, 이 과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위기. 크게 봤을 때 이런 3번의 단기 사이클을 겪는 과정에서 이 중산층 구조가 조금씩 야금야금 다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야금야금 붕괴가 돼서 굉장히 지금 줄어든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상황을 보면은 뭐 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 원래 여기 있었던 이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밑에 그 하위 계층을 더 양을 늘리는 비중이 늘어난 그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번 침체 후에는 그나마 있는 중산층들도 많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Q4, Q5 이런 과정을 맞이하면서 결국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그냥 잘린 거죠. 그리고 중산층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비중을 보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크잖아요. 비중이 지금. 그리고 중간에 잘린 모습.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그냥 딱 나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침체를 시작으로 해서 QE4 그리고 QE5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오뚜기 모양이잖아요. 오뚜기 모양. 뭐 더 심각하다면 이 모습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에 그 부실 가게들,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음 양적 완화가 시작될 때 자산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산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혹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못 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부가 더 이동을 할 테니까. 부가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 이렇게. 위로 다 이동을 할 겁니다. 부로. 지금도 빈부격차가 큰데 빈부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초양극화를 만들게 될 가능성.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좀 암울하죠. 솔직히. 암울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미리 잘 대비를 하고 관리를 한다면 솟아날 구멍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계층 구조가 이렇게 붕괴가 되면은 결국 레이 달료가 얘기했듯이 좋든 싫든 MNT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기본소득을 제공을 해줘야 사회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뉘면 위아래로 그냥 딱 나뉘어버리면 이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결국에 다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NT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소득을 좀 보조할 수 있는 수당을 제공하려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122번 영상이요. 그때쯤에 청년수당 얘기했었잖아요. 청년수당. 근데 이거를 넘어서 지금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가구에, 이건 지금 가구소득 기준입니다. 4인 가족. 이건 기사를 그냥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가구에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목적은 이거예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 저소득층 지원.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이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크게 봤을 때 앞으로 사회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면 결국 지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구조를 가진 그런 가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흐름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 명목으로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돈을 지불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꺼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결국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사회계층 구조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MMT가 바로 정치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금과 은을 보험으로 두는 그런 이런 이유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기사도 같이 영상 하단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결론을 내린 거는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양적 완화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되돌아보면은 이 모든 게 그 양적 완화가 멈추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양적 완화를 멈추면서 경제 시기가 멈췄습니다. 2015년 말까지 양적 완화가 진행됐었죠. 2015년 말까지. 2015년 12월 달에 테이퍼링이 끝났으니까. 이때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됐죠. 그리고 2014년까지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그리고 사실상 그 2015년까지 경제가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글로벌 경제 파이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전쟁 같은 거, 이런 거, 무역전쟁도 제가 이 글로벌 경제 파이를 키우지 못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로의 파이를 뺏어먹기 위한 제로섬 게임으로 변질됐습니다. 지금 이미. 그리고 양적 완화가 멈추면서 기업들, 가게들, 그리고 정부들, 이들이 가졌던 이 부채의 역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이거를 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양적 완화를 멈추면 안 된다. 한 번 한 이상 양적 완화를 멈추면 그것은 재앙이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 이후에는 결국 금리도 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죠. 최소한 5% 이상은 돌려 세워놨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직전에 사이클 직전에 있었던 그 5% 수준의 금리를 정상화할 수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된 상태에서 결국 1차, 2차, 3차 이 양적 완화, 세 번의 양적 완화로 인한 경제 회복은 사실상 거짓된 회복이었다. 그리고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더 큰 빈부격차를 만들어냈을 뿐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음이 지금 밝혀진 상태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결국 실질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종 증명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10여 년간의 이런 거대한 실험이 막을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실험이 막을 내리면서 이제 침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길목에 있죠, 우리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최후의 마지막 실험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지금 10여 년간의 그 정책들, 이런 양적 완화 정책들이 결국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정책은 중앙은행이 다시 꺼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과거에 성공했던 정책만 다시 꺼내들지 실패한 정책은 다시 꺼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체 이후에 시작될 새로운 실험에서는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무한 양적 완화입니다. 무한 양적 완화. 일단 양적 완화를 했으면 이건 멈추면 안 됩니다. 양적 완화를 일단 했으면 멈추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 여기에는 뭐 물론 MMT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것도 실패한다, 이 마지막 실험도 실패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시스템 리셋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제가 122번 영상 때 이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018년 그 10월 달에 G20 국가의 그 경제 관련 패널들이 모여서 금융 시스템 리셋에 대한 이것을 이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인용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향후 QE4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실험에서 그 상황에서도 지금의 시스템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 결국 글로벌 금융 시스템 리셋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이거죠. 이 실험에서 살아남는 거. 그래서 금과 은도 보험으로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풍족하지만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한 그 문제를 보면은 정말로 험난한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봉착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그 지인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만큼이라도 앞으로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침체, 이 타임라인도 굉장히 지금 단축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는 이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시작되는 그 양적 완화 정책도 아마 이번 사이클에서 시행했다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랑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미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정말로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서, 그리고 리스크도 잘 관리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당분간 지금의 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이 동향을 보면은 계속 채권시장 쪽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더 하락한다는 얘기고, 장단기 스프레드도 역전 폭이 훨씬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다 시그널이고,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당연히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돌릴 만한 모멘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월급을 받는 분들 말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자영업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더 빨리 체감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하셔서 이번 침체부터 1차적으로 이번 침체부터 잘 겪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